자, 오늘은 그 등락 비율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가 지수랑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장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 좀 상당히 괜찮게 좀 보입니다. 등락 비율은 일단 간단해요.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많으면 지수가 그 비율이 올라가고 수치가 떨어지는 종목이 많으면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게 지수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면 등락 비율도 올라가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제 등락 비율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등락 비율이 좋은 거는 지수보다는 약간 선행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수 변곡을 나름 좀 잘 맞추는 편이죠. 왜냐면 이제 파생 트레이더 출신이라, 파생 트레이딩은 먼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뭐 기관 외국인 포지션도 보고 파생 포지션도 보고 뭐 변동성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기관 투자자가 아닐 바에야, 뭐 펀드를 운용하는 굉장히 큰 금액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닐 바에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지수를 보는 다른 지수보다 이 등락 비율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선행성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시는 종목은 개별 종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처럼 뭐 시가총액별로 매수를 해놔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영업이익 추정치를 굉장히 포트에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최대 장점은 결국 빠른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전량 주식을 처분할 수가 있고, 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전량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펀드가 수천억 자금인데 어떻게 한 번에 사고 팔겠어요? 자, 그래서 등락 비율은 일단 장점이, 첫 번째는 지수보다 선행한다. 예, 지수보다 선행한다. 그리고 개별주 매매에 유용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단순합니다. 오르고 내린 종목의 비율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올랐으면 내 종목이 오를 확률이 많은 거고, 그 반대는 또 반대겠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적어도 한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매기가 없다, 매수세가 안 붙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사면 물려요. 그리고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사면 바로 손절 가격이에요. 그리고 더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반면에 사면 올라가죠.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사면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면, 예, 사면, 예, 물리는데요. 사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수수료랑 세금만 빼면 사실 계좌는 반반이어야 돼요. 수익 날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장이 좋을 때, 예, 못 샀더니 올라가요. 그죠? 예. 살려고 봤더니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살려고 봤더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장이 안 좋으면요, 예, 손절하려 했더니 이미 손절가 이탈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예,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똥손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네,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좀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 등락 비율 같은 거를 미리 알고 이제 공부를 하면 대비가 되는데, 자, 일단 얼마나 선행을 하는지 좀 볼게요. 보면,
자, 등락 비율이 이제 내려가는 이제 포인트를 또 놓고 보면, 그죠? 내려가는 포인트를 놓고 보면, 자, 이런 데서 이제 이제 미리 꺾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데서 등락 비율이 조금 더 먼저 꺾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저 꺾이고, 그다음에 좀 먼저 올라요. 일단 이런 데만 보더라도 등락 비율이 이제 바닥을 좀 먼저 찍죠. 그러니까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먼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곡점을 보면, 그죠? 등락 비율이 바닥을 먼저 찍고 그 지수가 먼저 그다음 찍고, 반면에 지수 꼭지도 이제 등락 비율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조금 더 먼저 찍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락 비율은 개인 투자자가 참고하기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연중으로 보면 수치를 110이랑 75에 많이 맞춰요. 그래서 왜 110과 75냐? 그러면 그 왜라는 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역사적 변동성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등락 비율이 이제 한 70 미치다. 예, 70 미치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지수가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매매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죠? 예. 그 70 정도면 뭐 충분히 매매로 수익이 나오겠다.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 예, 좀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요. 예. 반대로 이제 고점이 오면, 제가 올해 11월 말부터 좀 워닝을 했죠. 그제 워닝을 했던 이유 중에 뭐 제가 여러 가지 보기도 했지만 이제 등락 비율도 먼저 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주,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 빠지는 구간에서, 특히 이제 110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주식 매매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지수가요, 800포인트, 11월 말에 800포인트에서 749까지 빠졌다가 다시 821이거든요. 그러면 내 계좌는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더 올라와서 수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미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수는 더 올라왔지만 내 계좌는 손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등락 비율을 보세요. 그죠? 110을 찍고 내려와서 아직 110이 안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더 올라왔는데 등락 비율은 110까지 못 왔다는 거는 뭐냐면, 내려갔을 때 내 종목은 하염없이 빠졌는데 올라갈 때는 가는 놈만 갔다. 소위 말해 바이오만 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트리온 없으면, 예, 내 계좌는 무조건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역시, 예, 셀트리온만 올라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등락 비율이라는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그 개별 계좌 수익률이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110이랑 75 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75 밑에서 시작을 해서, 예, 물론 절대적으로 지수가 바닥이다 그런 거보다는 그쯤부터는 이제 매매해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70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이때 이제 계좌를 더블로 벌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00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110 넘어가서 110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절대적으로 계좌를 조심하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